법인세법 손금에 대해 살펴보죠. 자, 손금의 개념. 입금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금의 경우 일단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거래에서 입금이 발생했다라고 본다고 했죠. 자, 손금은 반대입니다. 어떤 거래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했다면 그 거래로 인해 손금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 살펴봐야겠죠. 입금에서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첫 번째 거래가 바로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했으면 순자산이 증가했겠죠. 자본의 증가. 그러나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경우 순자산이 증가했어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의 경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부르잖아요. 회계는.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회계는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지만 동시에 비손익거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똑같습니다. 법인세법도.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기업이 이득이나 손해를 봤어도 입금이나 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순금을 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과 같이, 즉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순자산 감소 거래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비용 배분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죠. 자,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모두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지출 성격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지출, 즉 발생 시점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한 항목.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포함되죠. 자, 뭐 예를 들면 영업보수 직원 인건비, 재산세, 판매비 등인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는 일단 자산으로,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처분 등에 의해, 즉 감가상각이나 처분 인식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죠. 결국엔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 인식될 때 손금으로 인정해 주거나 또는 처분 시점에 자산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케이스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발생 즉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이나 처분 등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패턴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례 1번. 자, 본사 건물의 건설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 자, 여러분 인건비, 뭐 급여나 퇴직급여 말하는 거겠죠? 인건비. 회사가 본사 건물을 짓는데 직원을 투입했고 그 직원에게 급여를 주겠죠. 그럼 그 급여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현금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건물 건설을 위해 발생한 급여는
급여라는 비용 항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된 급여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건물 원가로 일단 계산하고 인식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 취득원가를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겠죠. 또는 감가상각을 하던 와중에 건물을 처분할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고 남은 그 미상각 잔액을 손금으로 인식하겠죠.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례 2번의 경우에는 자, 만약에 공장에서 제품 제조에 관여하는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제조 원가가 되겠죠. 제품 제조를 위한 원가가 되니까 급여라 하더라도 지출 시점에 일단 제품 원가, 즉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드디어 그 판매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매출 원가겠죠. 인식하고 미판매분은요. 판매되지 않은 건 여전히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제품 제조 원가와 관련된 지출은 지출 시점에는 일단 자산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자, 감가상각을 통해 야금야금 비용인식된다는 것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비유동 자산은요. 크게 보아서 상각되는 자산과 즉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되는 야금야금 비용으로 인식되는 자산 그걸 우린 상각자산이라고 하고 이런 상각자산에는 대표적인 예로 건물이나 자동차가 있죠. 자, 다른 한켠의 비유동자산 즉 상각자산이 아닌 대표적인 자산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비상각자산이라고 하죠. 같은 비유동자산인데 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은 상각을 하고 토지는 상각하지 않습니까? 네, 토지는 여러분 불변자산이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가치가 감소하지 자산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지만 이 토지의 경우에는요. 가치가 증가하는 게 일종 패턴입니다. 건물이나 자동차는요. 언젠가는 고철덩어리나 쓰레기가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정을 질 수는 없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그 가치가 0이 되죠. 그래서 그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그 돈은 결국엔 비용으로 언젠가 소멸되니까 그 쓴 돈이 다 뭐예요? 결국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소되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시켜야 하지만 토지는요.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된 돈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어나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와 같이 불변 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즉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감가상각 기간, 우리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 내용연수에 걸쳐 손금으로 야금야금 인식되는 것이죠. 물론 감가상각 중간에 그 자산을 처분할 경우 미상각 전액을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자, 토지와 같은 비감가상각 대상 자산은요. 처분 시에만 전액 손금 인정이 되죠. 그럼 이걸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면 차량 운반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그렇죠. 요 감가상각 기간 동안, 즉 대우연수 동안 야금야금 손금으로 인정받고 처분 시점에 그렇죠. 5만 원 중에 3만 원은 상각이 되었고 상각이 안 된 2만 원을 손금으로 전액 인정하는 것이죠.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시할 게 없죠. 언제 그러면 손금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처분 시 전액 손금 인정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자, 토지의 경우 여러분들이 처분 시점에 손금 인정받을 때 이 기업 회계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기업 회계 기준은 순회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한다고 봤고 법인세법은 총회법 관점에서 회계 처리한다고 봤죠. 자, 순회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자, 토지 5만 원을 지출하고 취득한 이 토지를 처분할 때 얼마에? 7만 원에. 그러면 5만 원짜리 토지를 7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2만 원 이익 보는 것이죠. 이 순액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순액법 회계 처리고, 자, 총회법, 법인세법은요. 자, 7만 원 들어온 현금 있죠. 얘를 수익으로 잡아요. 그리고 토지 5만 원 얘를 손금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그 다음에 취득으로 인해 유입되는 현금 전액을 수익으로 잡는 방법이 총회법입니다. 순회법이든 총회법이든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는 점. 지출 시점에 손금 인정되는 게 있고 아예 손금 인정되지 않는 게 있겠죠. 일단 지출 자체가 손금 인정되는데 그 시점에 따라 즉시 손금 인정되는 게 있고 일단 자산으로 인정된 뒤에 나중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에 의해 손금 인정 받는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는데 그 경우 먼저 살펴보죠. 자, 회계 처리를 즉 즉시 손금 인정 받는 항목에 대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로 비용 인식했어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당연히 없겠죠. 1번이죠. 지출 사업연도에 기업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법인세법 역시 지출 시점에 손금으로 즉시 인정한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당연히 없죠. 두 번째 패턴은요.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이게 법인세법 관점에서는 일단 지출 시점에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에 손금 인정한다. 그런 케이스면 일단 회사가 비용 처리한 시점에 손금 물산입하고 소득 처분은요. 그렇지. 그 지출액을 법인세법은 자산으로 보는데 회사는 비용 처리했잖아. 그러면 법인세 자산이 회사 장부상 자산보다 크죠? 그럼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겠죠. 지출 사업연도에 기업 회계는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 걔를 자산으로 보거든. 즉 지금은 자산, 일단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래 나중에 손금으로 보는 경우죠. 그럴 때 세무조정은 손금 물산입 유보이다. 자, 법인세법상 손금인데 지출 시점에 회계가 자산으로 인식한 거죠. 이게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 일단요 이 자산으로 인식한 걸 벗겨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으로 인식한 걸 법인세법은 손금인데 자산으로 인식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렇지. 자산을 벗겨내고 즉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손금으로 잡는 거지. 그럼 뭡니까? 그렇지. 자산을 벗겨내고 장부상 자산이 세법 자산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득 처분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인데 세법 자산이 장부상 자산보다 더 작잖아요. 세법은 자산이 아닌데 장부상 자산 잡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죠. 그리고 손금인데 자산을 인식했으니까 손금 산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렇게 가는 거죠. 지출사업연도의 기업회계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그게 손금일 경우에는 그렇지.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소득 처분한다는 거, 세무조정한다는 거. 그리고 법인세법상 자산인데 회사가 자산을 잘 처리했어요. 당연히 뭡니까? 세무조정 없죠. 자, 끝으로 지출 당시에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그 지출은요. 지금도 나중에도 손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유출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이 걔는 손금이 아니야. 지금도 손금이 아니고 나중에도 손금이 안 돼. 걔는. 그런 걸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죠. 1, 2, 3, 4 중에 4번. 요 사회유출로 법인세법이 본다는 건요. 그 지출에 대해서 지금도 나중에도 즉 영원히 손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요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는요. 지출 시점에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요. 법인세법이나 회계나 손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 조심하셔야 돼. 사유출과 요 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고요. 자, 사회유출에 대해서는 제가 소득처분에서 많이 다루었고요. 지출 사업 연도에도 손금이 아니고 이후에도 손금이 아니다. 즉 영구적으로 손금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기업회계는 이 사비유출에 대해 지출 사업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겠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걔를 사비유출로 보는 거지. 법인세법은 지출 사업 연도에도 그렇죠? 네. 물론 손금 인식할 수 있고 앞에 살펴봤죠. 그런데 그걸 사비유출로 볼 경우에 세무조정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 지출 사업 연도에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지. 근데 법인세법을 그걸 뭘로? 사유출로 보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렇지. 법인세법이 사유출로 보는데 기업회계가 즉 장부상으로 비용 처리한 거지. 동그라미 4번이죠. 송금물산입 그리고 소득 기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처분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출일 경우 법인세 비용 기억나시죠? 또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출일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 배웠고요. 자, 지출 사업 연도에 기업 회계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요걸 근데 법인세법은 뭘로 본다? 사유출로 본다. 요걸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그러면 일단 사회유출인데 기업 회계가 장부상으로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비용 처리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 자산이 만약 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 또는 미상각잔액은 처분 시점에 전액 송금 인정하거나 또는 그게 비상각자산인 토지인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전액 송금한다. 어쨌든 상각자산이든 비상각자산이든 회사가 장부상으로 어떤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걔를 나중에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요. 걔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손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한 걔를 일단 벗겨냅니다. 왜냐하면 자산으로 그냥 내비두면 그건 미래의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 자산을 벗겨냅니다. 즉 마이너스 유보.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왜 벗겨냈냐면요. 그 사회유출은 법인세법 관점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손금이 아니에요. 미래의 손금이면 법인세법도 자산으로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걔는 미래 손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자산이 법인세법 자산보다 크죠.
자산 차이 나네? 그러면 소득 처분은 유보 마이너스 유보인데 세법 자산이 회사 장부상 자산보다 작으니까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마이너스 유보가 튀어나오면 걔랑 어울리는 조정은요. 가산 조정이 아니고 차감 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손금산입이 쑥 들어가는 거에 대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얼핏. 아니 왜 손금산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장부상 자산 처리한 걸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함으로써 자산 차이를 맞추고요. 세법이랑 법인세법이랑 손금산입함으로써 그렇지. 회사가 자산 처리한 걸 비용 처리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 처리한 거를 사회유출로 봐서 송금물산입하는 거야. 2단계 세무조정입니다. 1단계는 뭐라고? 일단 벗겨내는 거지. 즉 법인세법과 회사장부상 자산 차이 줄이는 그리고 동시에 자산으로 인식한 걸 비용으로 일단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송금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전제로 해서 뭡니까? 이 송금산입을 사유출이니까 송금물산입 그리고 해당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사는요. 이 자산 인식한 걸 즉 사유출인데 자산 인식한 걸 감가상각이나 처분에 의해서 뭡니까? 손금 비용 처리하겠죠. 그때 뭡니까? 아니 걔는 비용 인식 안 되는 건데 비용 인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송금 물산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 처분은 뭘까요? 유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법이 지출 시점에 회사가 장부상으로 자산 처리한 건데 세법은 자산을 안 보거든. 그래서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했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 자산을 야금야금 썰어서 비용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산 차이가 세법과 그 회계 간 자산 차이가 줄겠죠. 그럼 그만큼 뭐예요? 자산 차이가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줄어들어야겠죠. 유보의 추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비용이 아닌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물산입하는 거고요. 결론이 뭐냐면 회사가 자산으로 즉 사회 유출인데 다시 회사가 어떤 지출에 대해 자산 처리했어요. 근데 법인세법이 그걸 사회 유출로 보거든. 그러면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 시점에는 2단계 세무조정 일단 벗겨내는 거 마이너스 유보 손금산입 그리고 그 손금산입을 사유출이니까 송금물산입 소득 처분은 그렇지 사유출로. 자 지출 이후에 회사가 자산을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으로 또는 처분으로 비용 처리할 때 그렇지 사유출이니까 지금도 영원히 영구적으로 미래에도 송금 비용 처리 송금 안정 안 되는 거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당연히 송금물산입 하는데 유보의 추인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지출 시점에 회사가 자산을 인식했는데 세법은 그 자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 조정을 했는데 자산을 비용으로 회사가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잖아요. 자산이 그만큼 줄죠. 즉 세법과 회사 장부 간의 자산 차이가 줄잖아. 그러니까 유보의 추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 단계. 자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실제 케이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정리한 거. 지출 시점에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세법이 그걸 뭘로 본다? 사위유출인 거야. 사위유출. 자 그러면 회사가 이 사위유출을 비용으로 잡았으면 송금물산입 사위유출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지출 시점에 일단 벗겨내는 거지.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뭡니까? 이 손금산입 잡은 걸 그렇지. 패턴 4번이니까 송금물산입 사유출로 본다 이거죠. 자, 비상각 자산인 토지를 가지고 좀 전에 배운 법인세법 관점에서 사유출인데 회사가 토지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봤을 경우 어떤 세무조정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토지를 100에 취득을 해요. 그런데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취득 시점에 요구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걸 이행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가산세를 물었죠.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총 105를 지출했지만 요 가산세 5에 대해서는요. 법인세법이 법에서 요구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혜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출 당시 시점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즉 영구적으로 이 가산세 5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손금 물산의 항목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세 회사는 토지 취득을 위해 105를 지출했는데 그중에 5는요. 법인세법이 걔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손금 인정해 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이 5는 사회유출인 거죠.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이 5에 대해서 지출 시점에 비용 계상했으면 그렇지. 손금물산입 사유치 소득처럼은 땡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둬서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만약에 이 가산세 5 있죠. 얘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현금 100과 현금 5를 썼죠. 그런데 현금 100에 대해서는 뭘로? 토지의 취득 원가로. 그리고 현금 5 쓴 거에 대해서는 뭘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지출 시점에. 이게 언제라고요?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세법은요. 100에 대해서는 같아. 근데 5는요. 그렇지. 법인세법은 뭘로 본다? 패턴 4. 뭡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송금하지 않는다. 즉 사유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손금 불산입 5. 그리고 소득 처분은 사유출로. 정당하지 않은 그렇죠? 네. 사유출.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기타 사유출로 보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사유출은요. 주어가 기업일 때는 기타 사유출 어떻게든 법인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출로 간다는 것.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뭘 우리가 좀 해봐야 되냐면 이 사회 유출을 비용 처리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한 줄로 끝나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유출을 만약에 자산 처리했을 때가 좀 복잡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취득 시점에 자, 요 가산세 납부한 5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가 이걸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세법은 이걸 뭘로 본다고? 사유출이라니까. 즉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영구적으로 손금이 자지 않은 항목이죠. 그러면 세법은요. 1단계 어떻게 한다? 일단 1단계 그렇지. 얘를 뭘로? 그렇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손금 산입하는 거야.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법인세법이 자산으로 안 보는데 즉 사유출로 보는데 자산 처리했으니까 회사 장부상 자산이 세법 자산보다 크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위보가 들어가는 거야. 요 세무조정 하나. 그렇죠? 손금산입 5 마이너스 위보 요거 하나. 자, 그럼 일단 자산 회계 처리한 게 요 세무조정으로 비용으로 됐죠? 근데 얘는 뭐라고? 사회유출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야, 너 사회유출인데 비용 처리했네? 어떻게? 그렇지. 패턴 4죠? 그래서 손금물산입 5 그리고 주어가 누구? 기업이잖아. 기타 사회유출로 하는 거지. 요 세무조정 2개가 들어가는 거죠. 2개, 두 번째. 자, 그리고 회사는 요게 만약 삼각자산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얘를 그렇지.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일단 지출 시점에 야금야금 썰어서 비용 처리하겠죠. 감가상각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감가상각비 그 인식할 때마다 가서
야, 너 비용 아닌데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네. 송금이 아닌데. 그럼 뭡니까? 손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그 해당 금액만큼. 그렇죠?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요 회사가 세법이 자산으로 안 보는 아이를 뭐예요? 줄여서 감가상각비를 시켰죠. 그만큼 뭡니까? 세법 자산과 회사 자산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아하, 유보의 추인이 일어나는구나. 즉 뭡니까? 유보의 추인이 발생하는 거지. 소득 처분은.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면 되겠죠. 예.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했고요. 이 비용 배분의 원칙과 결부되어 이 세무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뭡니까? 사회유출인데 회사가 자사로 이식한 경우 세무조정이 복잡하게 일어난다. 자, 이번에는 법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그러니까 이런 증명서류는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안 받은 거야, 회사가. 그럼 뭡니까? 제재를 해야겠죠. 페널티를 부여해야 돼요. 세법이든 뭐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기업에게 이런 서류를 꼭 받아라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지출할 때입니다. 그걸 안 받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안 받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기업이 그걸 이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는 건 여러 제재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지출을 손금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손금 인정 안 해주면 어떤 그게 페널티입니까? 그렇지. 각 사업의 소득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손금 인정 못 받으면 그만큼 뭡니까?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왜냐하면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은 입금 성금 뺀 거잖아. 근데 빼주는 손금이 줄어들잖아. 그럼 각 사업의 소득 금액은 증가하겠죠. 그럼 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엄청난 페널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증명서류를 법이나 정부에서 기업에게 꼭 지출 시점에 이런 서류는 꼭 받아야 돼. 관련된 서류를 받아야 돼. 라고 요구하는지. 일단 이 증명서류를 왜 과세당국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받도록 요구하냐면요. 그 지출에 대해서 기업 네가 쓴 거를 셀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손금 인정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지출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출한 거에 대해 손금 인정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은 손금 인정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법은 뭐라고 하냐면 손금 인정 받고 싶으면 그 지출에 대해 네가 정말 지출했는지 그리고 관련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입증하고 그 입증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하라는 거야. 그 서류가 바로 뭐예요? 증명서류란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한 증명서류가 뭐냐 이거지.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 이제 우리 부가세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왜 얼마나 파워풀한 증명서류인지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누가 발행하느냐, 누가 주고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구분이 됩니다. 모양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와 거의 동격인 또 증명서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러분 그 밥 먹고 신용카드 긁으면 그 전표 같은 거 받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어쨌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격 증명서류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고 제가 부가세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지출 입증하기 위해 기업이 이런 서류를 지출 시점에 받아야 되는데 그 지출 적격 증명 서류는요. 몇 년간 지출을 요때했어요. 그러면 그 지출한 연도에 12월 30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 즉 3월 30일로부터 언제 몇 년, 5년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5년이 뭐냐면요. 세무서에서 이 사이클로 기업을 털죠. 그래서 기업을 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지. 지출을 제대로 했나를 이 직접 증명서류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은 보관해 줘야 되는 거지. 세무조사 받을 때 증명서류를 오픈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법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증명서류를 받아 법인세 신고 기간이요. 요 1년 동안의
법인세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점은요. 1년 12월 30일을 딱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고 기한인 3월 30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증명서류 미수령과 관련돼 어떤 제재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가공경비, 즉 가짜 경비, 가짜 비용으로 보아 송금 물산입하고 어쨌든 지출했는데 그리고 회사는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법인세법이 증명서를 받지 않았던 걸로 송금 물산입하니까 이거 패턴 4번이죠. 회사는 비용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이 송금 물산입하니까 사유출입니다. 따라서 사유출 소득 처분, 즉 그 지출 기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물론 뭐 정당한 사유 해당되면 기타 사유출을 하거나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적격 증명 서류 외의 어떤 증명 서류를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미적격 증명 서류죠. 대표적인 게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적격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지출하고 원칙적으로는 송금물산입니다. 그런데 미적격 증명 서류를 받았지만 예를 들면 영수증이죠. 그 지출 항목이 만약에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고 이 영수증 같은 걸 받아도 손금이 해주는 거예요.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리고 접대비는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안에서 물론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건당 2만 원 초과, 즉 금액이 클 경우에는요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회사 네가 접대비 지출하잖아. 그러면 건당 금액이 크면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라고? 1만 원이지.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격 증명 서류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접대비가 아닌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요.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지.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건당 3만 원 초과되면 손금 부인하는 거지. 손금 인정을 하지만 그렇죠? 가산세가 붙어요. 거래가액의 2%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거 복잡합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그래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송금 불산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지출이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1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대비가 보통 뭐예요? 말 그대로 접대잖아요. 이게 사행성을 조정하거든. 막 뭐 이상한 데 가서 막 돈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접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접대비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건당 1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단 뭡니까? 영수증 받으라 이거예요. 적어도 어디서 썼느냐 알아야 되니까 과세당국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 원 이하 영수증 받은 경우에는 송금 인정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접대비가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요. 적격증명 서류 받지 않아도 손금 인정을 해줘요. 단 건당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명 서류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받으면 손금 인정을 해주되 가산세를 물겠다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 얼마? 2%. 엄청나죠. 자, 그런데 기타 비용의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없이 손금 인정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건 기타 비용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조차도 안 받으면 송금 물산입니다. 당연히. 자, 손금이란 뭐라 그랬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이 손금 인정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항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면서 손금을 인정된다라는 걸 법인세법이 열거합니다. 근데 이건 예시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순자산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손금이 발생한다라고 법인세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든요. 자, 양도 즉 처분이죠.
처분한 자산의 그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국 이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이라는 게 이 자산을 최초 취득한 시점에 지출한 돈이죠. 결국 손금이정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앞서 비용 배분의 그 원칙에서 설명드렸지만 삼각자산이나 비삼각자산, 즉 비이동자산의 경우 지출 시점에는, 즉 취득 시점이죠. 취득을 위해 지출한 시점에 그 지출한 돈을 그 시점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나중에 야금야금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즉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에 그 미상각 잔액 전액을 손금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그래픽은 결국 그 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그래픽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요. 자,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삼각자산인 이 차량 운반고의 경우, 그리고 이 비삼각자산인 토지의 경우 취득 시점에 지출한 금액이 바로 취득원가,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이 시점에는 둘 다 장부금액이 취득가액,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삼각자산의 경우에는 이 삼각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이 지출한 금액을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인식하죠. 자, 만약에 4년 뒤 처분을 한다면 5만 원 중에 3만 원만큼은 손금 인정, 비용 인식 됐겠죠. 그럼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 인식하면 되는데 처분 시점에 모두 소멸되니 드디어 이 2만 원 미상각 잔액을 전액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은 결국 그렇지 5만 원 중에 감가상각된 이미 손금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장부 금액이 되겠죠. X1년도에 5만 원 중에 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감가상각비 인식 직후 장부가액은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 되겠죠. 결국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만큼 차감되어 점점 장부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처분 직후 장부금액은 0이 됩니다.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보유 시점에 비용 송금 인정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와 장부금액이 일치하겠죠. 하지만 처분 시점에 전액 손금 인정되면 처분 직후 장부금액은 0이 되겠죠. 어쨌든 이 자산의 장부금액이라는 게 결국 앞으로 손금 인정 받을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차량 운반과 같은 이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취득 금액은 취득 이후, 즉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죠. 그리고 처분까지 기간에 걸쳐 뭐예요? 야금야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처분 시점에 미상각 잔액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런 얘기죠.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의 경우 취득금액 5만 원 처분 시점에 한 방에 손금 처리되는 것이죠.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확인하시고, 자, 기타 손금 항목들 살펴보죠. 자, 인건비.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직원을 고용해야겠죠. 임직원, 임원과 직원.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죠. 급여를 지불해야겠죠. 그게 인건비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크게 급여, 상여금, 보너스, 그리고 퇴직금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인건비 손금의 범위 어디까지를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하느냐 그건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공부하실 때 어떤 지출에 어떤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법이 손금 인정하지 않는가를 포커스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배주주의 경우, 지배주주라는 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주주죠. 그런 지배주주가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그러면 그 부회장 직급에 맞는
어떤 급여가 있을 거예요. 보통 나라에는 헌법이 있듯이 기업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관에 이 급여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 정관상 규정에 의해 삼노동자 부회장은 급여를 얼마로 한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그건 송금 인정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만약에 회사는 당연히 뭡니까? 지배주주든 그런 거 안 따지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전부를 비용 예상하겠죠. 근데 법인세법이 그중에 그렇지. 직급에 비해 과다 지급한 거를 덜어내서 부인하는 거죠. 송금분리산입. 하고 소득 처분은 그렇지. 이거 회사는 비용 예상했는데 법인세법이 송금분리산입하는 거죠. 패턴 4번이죠. 사유출이죠. 그러면 이 먹은 놈, 즉 귀속자에게 뭡니까? 과다해서 먹은 거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 그렇죠. 상여소득 처분을 기업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배당금이라 이거예요. 이런 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지배주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는 거지. 즉 배당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일단 기업에게는요. 여러분 회계 때 배웠지만 배당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은 수익도 비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배당금 지급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배주주에게 직급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거를 왜 송금물산입하느냐? 그게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니까 걔한테 배당으로 지급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인건비로 밥버리면 원래 송금 인정되지 않는 건데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송금으로 인정되도록 내비두면 그렇지. 각사변제수 금액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주주로서의 특권 때문에 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직급에 비해 과다 지급된 거는 실질이 배당이라 이거지. 외관상으로는 인건비지만. 따라서 배당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송금 인정하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송금 부인하는 거예요. 자, 비상근 임원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사회이사예요. 여러분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가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뭡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런데 이 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의 주주가 맨날 모여서 총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라는 기구, 보통 이사회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6-7명 돼요. 보통 이사회 구성 멤버가. 그럼 그 7명이 이 주주총회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받아 신속 집행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집행하는 거지. 그 이사회의 멤버가 이사인 거죠. 그런데 이사는요. 매일 직원처럼 출근하는 이사가 있고 어쩌다 한번 출근하는 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직원처럼 출근하는 이사를 상근 임원이라고 그래요. 항상 근무한다. 항상 근무하는 임원이라는 뜻이에요. 비상근 임원은 어쩌다 한번 출근해서 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비상근 임원이고 비상근 임원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이사죠. 자, 이런 사회이사와 같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뭔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가서 배울 텐데 우리는 이 법인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 비상근임액에 지급하는 급여 중에 부당행위상 부인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송금물산입하고요. 그럼 회사는 비용 계산 하겠죠? 예. 그런데 세법은 그걸 부인하고요. 그러면 패턴 4번이죠. 예, 소득처분은 그렇죠. 기속자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취지 법정을 두는 거죠. 자, 보너스 상여금 볼게요. 자, 중요한 겁니다. 직원 상여금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해도 송금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 정관에 뭐 대리에게는 연 기준 보너스 얼마 지급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가 그 이상 지급해도 법인세법은 전액 송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직원입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요. 한도를 두고 있어요. 법인세법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에 역시 송금물산입 소득처분은 상해로 간다는 것. 패턴 4번. 자, 경영 주체인 임원이면 뭐예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멤버죠. 그런 임원이 임의로 자신의 보너스를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또는 이사회 결의회에 결정되는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그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한도를 넘어서서 임원에게 상여금 보너스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은 송금물산입 소득처분을 상해한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퇴직금 역시 직원 퇴직금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해 지급해도 인정.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직원에게 왜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금 줬겠어요. 상여금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시원하게 송금 인정하고요. 하지만 임원 퇴직금의 경우 역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할 경우 비용 이상 있을 경우 송금 물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상여한다 이거지. 역시 마찬가지의 취지는 경영주체인 임원이 지가 받는 퇴직금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송금 부인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세법 특이한 개념인데 퇴직인데요. 법인세법이 외관도 퇴직이고 실질도 퇴직이다라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현실적 퇴직이라고 그러고 자 비현실적 퇴직은요. 외관상으로는 퇴직 같아 보이지만 법인세법이 야 그건 실질적으로는 퇴직이 아니야라고 보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질이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걸 송금 인정한다?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비현실적 퇴직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거를 퇴직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관점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뭡니까? 그거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봐요. 즉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그럼 현실적 퇴직은 어떤 거고 비현실적 퇴직은 어떤 경우냐 이거죠. 현실적 퇴직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비현실적 퇴직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임원이 되는 경우. 여러분 임원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거 비정규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임원이 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요. 보통 대기업 임원의 경우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갱신을 위해서 또는 뭐 상무라는 임원에서 만약에 전무로 승진한다. 그러면 일단 퇴직하고 재임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무에서 전무로 갈 때 퇴직도 잘 받는 거죠. 회사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회사는 퇴직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야 상무에서 전무로 임원 승급하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퇴직이냐 이거지. 그러면서 임원 승진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거고 그때만 퇴직금 지급했다면 손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중간정산이에요. 중간정산이 뭐냐면 보통 왜 여러분 뭐 집 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그게 중간정산이에요. 퇴직도 아니는데 그렇죠?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땡겨받는 거지.
퇴직금 가불이에요. 이런 중간 정산의 경우 지불된 퇴직금을 비현실적 퇴직에 의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손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퇴직금 한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세금과 공과 이거 회계 개정 과목입니다. 법인세 비용이랑 개정 과목이 따로 있고요. 법인세를 제외한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부세와 법인세 비교 설명했죠. 법인세 비용의 경우 회사가 비용 계상했지만, 그리고 법인세법 관점에서도 당연히 손금 인정해야지만 부득이하게 송금 불산입 한다고 그랬죠. 회사가 비용 계상했으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부가가치세를 배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기업회계의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은 부득이하게 손금 불산입, 손금을 안 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을 경우, 그래서 환급받을 경우 그 환급된 법인세는 입금이 아니라 입금 불산입이죠. 종부세는 반대죠. 입금으로 봅니다. 과온업으로 돌려받은 종부세는. 자, 왜 환급된 법인세를 입금 불산입 하는 건가요? 그렇지. 설명드렸죠. 제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부가세는 제가 부가세를 배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금 산입, 즉 손금으로 인정받는 세금. 자, 회계도 세법도 지출 즉시 손금으로 보는 아이들,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는 지출 시점에 자산으로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비용으로 보지만 법인세법은 사유출로 보는 아이가 있죠. 뭡니까? 대표적인 게 법인세죠. 그리고 이 법인에 붙어 사는 지방세가 있어요. 법인 지방세. 둘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산세. 여러분 배웠죠? 가산세는 제재의 성격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가산세 낸 거에 대해서 손금 인정하지 않는다 배웠고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부가세 끝나고 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세금하고 비슷한 건데, 기업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내야 되는 이런 공과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서울 시내 백화점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때문에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백화점에, 기업이죠, 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려요. 그럼 얼핏 보면 이거 페널티 아닌가? 아닙니다. 백화점이 무슨 죄인가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차가 막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인세법이 물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세당국이 지자체가 이거 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건 페널티는 아니에요. 법인세법 관점에서 이걸 페널티로 뭔가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 인정합니다. 송금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경우, 또 뭐 화학기업의 경우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 뭐 배출, 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기업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는 거죠, 지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당연히 뭡니까? 기업 폐기생산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환급 인정이 됩니다. 근데 꼭 알아둘 건 뭐냐면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페널티예요. 폐수를 뭐 무단 배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죠? 결국 뭐예요? 법규를 불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물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뭡니까? 송금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재 성격을, 그렇죠,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만약 비용이 생겼으면 송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개발 부담금이나 하우스정월 처리 등, 하우스정월 처리 차등 지정,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폐기물 처리 부담금과 폐수 배출 부담금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비용 송금 인정되고, 하나는 회사가 비용 이상했으면 송금 부인하는 거,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